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아름다움을 질문하는 춤인데요. 그러니까 한 예술가의 몸짓이 말이죠.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병신춤. 이 춤을 두고 누군가는 불쾌한 조롱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혁명적인 예술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1인 창무극의 살아있는 전설, 공옥진 명인. 이분의 삶과 예술을 먼저 들여다봐야 그래야 이 춤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공옥진 명인이 어떤 분이냐면요. 혼자서 노래, 연기, 춤 이걸 다 하는 정말 독보적인 예술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되살려낸 춤이 바로 병신춤이라는 건데요. 원래는 이게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양반들, 그러니까 지배계급을 꼬집으려고 추던 춤이었죠.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는 금지되기까지 했던 춤인데 이걸 공옥진 명인이 다시 무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재미있는 사실인데 K-팝 그룹 2NE1 아시죠? 멤버 공린지 씨의 고모 할머니가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이 춤을 그냥 흉내라고만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녀의 삶 자체에 그 답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는 남동생과 함께 자랐고 또 척추가 불편한 조카를 직접 키웠다고 해요. 본인 입으로도 그랬어요. 장애인들과 그냥 같이 살면서 그들의 몸의 리듬을 익힌 거라고요. 이걸 보면 이 춤이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공감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참, 그녀의 인생을 보면 좀 엇갈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대중들은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대학 축제 섭외 1순위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정작 소위 말하는 주류 문화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전통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겨우 다른 춤으로 무형문화재 인정을 받았고 정작 그녀를 대표하던 그 독특한 춤은 아무에게도 전수되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럼 대체 이 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장애미학이라는 건데요. 이걸로 공옥진의 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쩌면 새로운 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장애미학, 이게 뭐냐면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장애를 부족한 것, 결함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술을 더 새롭게, 더 풍부하게 만드는 하나의 힘으로 보자는 겁니다. 기존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막 흔들어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에너지로 보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죠? 이 이론을 만든 토빈 시버스라는 사람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좋은 예술은 장애를 구현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완벽하고 반듯하고 조화롭고 그런 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뭔가 좀 불완전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로 그 지점에 진짜 예술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밀러의 비너스상 있잖아요. 만약에 이 조각상에 팔이 멀쩡하게 다 붙어 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하고 상징적인 작품이 됐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비너스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역설적으로 두 팔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 없음, 그 결핍이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더 자극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장애미학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궁옥진의 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걸로 다 설명이 될까요? 천만에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장애미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옥진의 춤은 정말 교과서 같아요. 일부러 막 리듬을 깨고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잖아요. 반듯하고 예쁜 동작이 아니라 비틀거리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들. 이게 바로 기존의 춤이 가진 아름다움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겉모습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내 몸으로 직접 느껴보려는 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의견이 딱 갈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거야말로 기존 예술을 뒤엎는 걸작이다 라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이건 그냥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흉내내는 위험한 모방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면 사실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인 거고요. 이 문제적 모방이라는 비판의 핵심에 있는 단어가 바로 크리페이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비장애인 배우가 장애인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 행동 자체가 결국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없애버리고 그들을 그냥 구경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체 누가 누구를 표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결국 딜레마는 이거예요. 예술가의 의도와 그게 세상에 나왔을 때의 영향, 이 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옥진 명인의 마음은 분명 깊은 공감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그 결과물이, 그러니까 그 춤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특히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에게는 착취나 조롱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어긋남, 이게 바로 이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옥진의 예술은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정말 오랫동안 곱씹어 봐야 할 무거운 질문 하나를 툭 던져놓고 떠나버렸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까지 뜨겁고 논쟁적이었던 이 춤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후계자도 없고 문화재로 지정되지도 못했으니까요. 결국 공옥진이라는 이름은 한국 문화사의 전설로 남았지만 그녀의 가장 중요한 예술은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그렇게 남겨진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공감, 이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예술이 대체 어느 지점부터 도용이 되는 걸까요? 그 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공감과 도용,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